이번 전이 터지면서 유럽은 자신과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유럽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진정한 유럽의 적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자신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 싶은 목표는 뭐였냐? 유럽과 러시아가 이 러우 전쟁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띈 사건인데요.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과 그 이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정세의 판도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 이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도 수백 년 동안 세계는 이 세력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국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판도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이 처음 발생한 것은 17세기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세력 균형 체제가 만들어지는데요.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무대로 원래는 신구교 종교 전쟁으로 벌어진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신교 세력을 독일에서 이제 싸우면서 격퇴하고 독일 전체를 오스트리아 제국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의 리슐리에 총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 분열되어 있는 독일 땅이 분열되어 있다면 거대한 완충지대로서 이 프랑스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넘어간다면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도 합스부르크 세력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로서는 양측에서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군사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당시 리슐리에 추기경 이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프랑스의 국가 이익은 독일의 분열에 있다라고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프랑스가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쳐서 독일을 정복하려는 오스트리아를 격퇴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진 체제가 베스트팔렌 체제, 즉 세력 균형 체제가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독일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독일이 언제 통일되냐 하면 그 이후로부터 한 200~300년 후에 19세기 말렙에 통일됩니다. 1870년경에 보불 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 프로이센이 승리함으로써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하나의 독일 통일 국가로 거듭나는데 이때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은 천재적인 정치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거죠. 자, 그러나 이 비스마르크의 이 위대함은 이 독일을 통일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자, 세력 균형 이론 이런 거예요. 자, 유럽에서 세력 균형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통일된 사건은 세력 균형에 엄청난 변동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 균형이 변동된다면 어떤 이 과정이 전개되냐 하면 원래 상태로 원래 세력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생각할 때 이 독일의 통일이 세력 균형에 엄청난 변동을 유럽에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의 가장 강력한 5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자, 이 5 세력 중에서 독일 통일을 바라는 세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4개 강력한 세력이 4대1로 독일을 몰아붙인다면 기껏 1000년 만에 통일한 독일의 통일이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다. 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파악을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존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 자, 이 비스마르크는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5열강을 무슨 수를 사용해서라도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더라도 3대2의 구도로 만들고 독일이 3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구체적으로 한 정책은 뭐냐? 아마 세계사 시간에 나올 내용인데 3제 동맹, 황제가 다스리는 세 나라가 동맹을 맺거든요. 프로이센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세 나라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세력은 영국, 프랑스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이 한 팀이고 영국, 프랑스가 한 팀이니까 3대2가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 독일 통일이라는 엄청난 세력 균형의 변동이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천재적인 그 비스마르크의 백색 동맹 전략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미소 냉전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미소 냉전에서는 미국과 대항하는 세력이 소련과 중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닉슨과 함께 구도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자, 중소 분열을 틈타서 이 닉슨이 뭐 핑퐁 외교라든지 이런 유화책을 사용해서 소련 품에 있는 중공을 떼어내서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래 1대2로 진행되는 미소 냉전이 오히려 2대1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로 미국의 승리로 귀결된 거죠. 자, 지금 러우 전쟁도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이 지금 전후해서 세계 군사적으로 5 열강 세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러시아, 자, 유럽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맞추실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어딜까요? 나머지 하나는 극동입니다. 극동. 자, 한국, 일본, 대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군사적으로 이 5 세력이 가장 막강한데요. 자,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판도였냐 하면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의 공통점, 즉 반미라는 공통점으로 뭉쳤습니다. 유럽은요, 중국에다가 엄청난 그 경제적 협조가 진행됐고 독일의 그 폭스바겐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으로 중국을 상대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해저 파이프 가스 관을 라인을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 가스를 러시아의 절반 이상 의존하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으로 본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3과 미국 극동 세력 2. 그래서 3대2의 구도였습니다. 마치 미소 냉전 초기 단계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은 자신과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유럽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진정한 유럽의 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베이징에서 시진핑이 중러 관계가 리미트가 없는 상한선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러우 전쟁을 통해서 가장 러시아를 많이 지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원래 그 가스, 석유를 유럽에 많이 러시아가 팔았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단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인도와 중국이 이 러시아와 가스 에너지를 사줬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포함된 기술 부품들을 전부 다 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지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 러시아가 진정한 주적이 됐는데 이 진정한 주적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세력이 중국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전에, 그 전쟁 전에 관계가 좋았던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미국 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럽, 중국, 러시아 대 미국 극동 관계였는데, 대립이었는데, 전쟁 후는 중국, 러시아 대 유럽, 미국 극동. 그런데 러시아는요, 무려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거의 모든 군사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국력은 전성기 때 비교해서 50% 수준이다. 그렇다면 1.5대 3 정도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을 보신다면.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종전 이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가 전쟁 후에도 과연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접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서방 진영이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에너지 시장도 그렇고 또 모든 기술 부품, 기술 지원 같은 것들도 러시아는 서방 진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을 벗어나서 서방 진영으로 가담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판도를 본다면 1대 3.5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도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판도 변화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바이든이 러우 전쟁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조만간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조만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반드시 침공할 것이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우리 미국은 이번 전쟁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러시아랑 3차 대전 하고
하고 싶을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요, 제일 무서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분 좋게 침공한 것이다. 그런데, 자, 미국이 참전 안 했나요? 참전했죠. 왜냐하면 군인을 한 명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모든 첨단 군사 무기, 모든 포탄, 필요한 물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필요한 운영 자금까지 모두 다 미국이 지원했거든요. 자, 실제 전쟁의 양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러우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공권이 양쪽의 어느 한쪽도 장악을 못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던 페이트리어트 첨단 미사일 방공 요격 시스템이 있거든요.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맞출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역시 공군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공권을 장악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상 전투밖에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육상 전투의 양상은요,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 평원에 러시아 기갑군단이 이제 밀고 들어갔죠. 그런데 하늘에서 미국의 인공위성, 공중 드론, 정찰 자산, 정찰기 이런 것들이 24시간 그 러시아 기갑군단의 실제 위치를, 좌표를 실시간으로 캐치해버립니다.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낼까요?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나 로켓 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포병부대에서, 로켓 부대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발사 버튼을 누르면 그 포탄이 155mm 포탄, 로켓들이 정확하게 그 우크라이나 평야에 진입한 러시아 기갑 차량들을 때려버리거든요. 러시아도 비슷하게 반격했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전쟁을 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한 일은 버튼을 누르는 일밖에 없었다고요. 자, 미국의 저는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화제로 연결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 전쟁에 절대 참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말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이 전쟁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950년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발발 5개월 전에 미국의 그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소위 그 유명한 애치슨 라인을 그어버려요. 알래스카, 알루시안 열도, 일본 열도, 필리핀 열도를 잇는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전쟁 발발 5개월 전에 이 애치선 라인 안쪽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이 애치선 라인 바깥에 두 곳이 중요한데요. 바로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치선 라인 선포의 의미는 뭐냐?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100% 신뢰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애치선 라인 선포를 듣고 아마 미군의 대규모 개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었고, 그래서 북한군이 38선을 뚫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방어하지 않겠다고 한 미국이 어떻게 했나요? 자, 바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16개 국가로 구성된 연합사령부를 결성을 하고 그 대장을 미군 장성이 하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요, 이 한국 전쟁의 발생 원인을 미국에 의한 남침 유도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100%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자신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이든이 이 전쟁을 만약에 유도한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가장 국제정치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유럽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중심 국가인 독일이 과거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가 16년간 통치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자, 러시아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에서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거든요. 독일까지 이어지는. 노드 스트림 1, 2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러우 전쟁 발발하기 전에 당시에 독일 총리 숄츠를 옆에 배석을 시켜놓고 바이든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미국이 나서서 노드 스트림 1, 2 라인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숄츠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노드 스트림 1, 2가 폭파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폭파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 싶은 가장 목표는 뭐였냐? 유럽과 러시아가 에너지 측면에서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 면에서 단절된다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유럽과 러시아 동맹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팔던 그 가스 시장을 미국이 대신 차지했거든요. 미국의 LNG가 유럽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이 LNG 시장에서 미국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이 이 에너지 식량 위기에 끼친 영향은 나누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식량 문제부터 말씀드린다면, 식량 공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곡물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최근 임시 휴전을 하는 과정에서 흑해에 대한 안전보장 협정이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식량 공급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식량 공급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인데요. 에너지에서는 사실은 과거하고 달리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10년대부터 셰일 석유 가스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제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러우 전쟁의 배경이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이 거의 러시아에 100% 에너지를 의존했었는데 유럽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 아까 노드 스트림 1, 2 라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유럽은 과거의 러시아를 파트너로 생각했다가 유럽을 공격하는 진정한 주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 전쟁 끝난 후에는 러시아 에너지의 100%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 수준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자, 지금 미국이 러우 전쟁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자, 노드 스트림 2 운영 회사의 지분을 미국이 인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노드 스트림 1, 2가 각각 파이프라인 2개씩이 있었고 총 4가닥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지난번 아까 폭파했다고 말씀드린 게 이 4가닥 중에서 3가닥이 폭파됐거든요. 한 가닥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한 가닥의 파이프라인이 노드 스트림 2에 속하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후에 러시아가 다시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물량의 4분의 1밖에 가능하진 않죠. 그런데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 노드 스트림 1, 2를 끊어버린 주체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리 하나의 가닥이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대한 운영권을 아예 미국한테 넘겨버린다면 미국이 이 운영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스 라인을 잠궈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러시아는 유럽 시장을 일부나마 제한적으로 회복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제 처한 문제는 뭐냐면 자, 러시아로서는 종전을 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러시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주로 석유하고 가스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면서 수입을 얻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럽 시장이라는 에너지 시장이 끊겨버렸어요. 밥줄이 끊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자, 종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종전이 되고 나서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계 수단이.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필요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은 작년이죠. 24년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러 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POS-2 라인 건설을 협의하러 간 거예요.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워 오브 1은 이미 존재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베리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하나 있는데 이 가스관을 통해서 1년에 267억 입방메타 가스를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원래 정상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사기 때문에 타산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푸틴은 시진핑을 만나서 라인에다가 추가적으로 1년에 한 500억 입방메타 가스 정도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건설하자. 그러니까 POS-2를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것이 추가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만약에 500억 입방메타 가스를 추가로 공급받는다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스 에너지는 100%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종속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진핑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자, 게다가 이 POS-2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러시아는 돈이 없고요. 자, 그러나 시진핑 입장에서도 중국도 최근에 경제가 폭망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특수한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상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사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거의 이렇게 계속 산다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 시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진핑이 냉정히 거절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푸틴이 유럽 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 중국 시장을 컨택해 봤는데 중국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푸틴이 베이징에서 바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자, 푸틴은 김정은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상하러 간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하는데 그중에서 철도와 에너지를 의제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북한 평양까지 확장 연결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푸틴이 러시아가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합니까? 물류가 막 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까지 연결됐다.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스를 다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게 러시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은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이 철도와 에너지 문제를 상의한다는 뜻은 즉 시베리아 철도와 시베리아 가스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부산까지 이 시베리아 라인을 확장을 허락한다면 그리고 부산 근처에는 그 여천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근에 거대한 가스 저장소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러시아산 아주 값싼 PNG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아주 영가로 대한민국 정부가 살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요. 안 사겠습니까? 되게 싼 가스를 살 수 있는데 게다가 동남아시아도 반드시 살 것 같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해안지방 도시들도 상당히 아마 구매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만약에 그 라인이 확장된다면 거대한 동아시아 시장이 에너지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기존의 유럽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자, 미국이 생각할 때 러시아를 끌어안아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구는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스 에너지, 즉 에너지, 가스와 석유, 이 에너지 부분을 유럽 시장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 시장을 제공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유럽보다는 동아시아를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이 군사 지정학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과 러시아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동맹이 된다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시베리아 어마어마한 거리를 건너와서 동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확장된다는 것은 그리고 극동 지방은 한국
일본, 대만은 70년 이상 미국에 완전히 충성하는 그런 동맹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일이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스를 LNG를 장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했고요. 현재 한국의 실무팀하고 미국의 실무팀이 이 문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만약에 가정인데요. 시베리아 가스관이 부산까지 확장이 되고 이것은 물론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릴 문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를 한국과 일본이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걸 미국이 허락한 셈이 되고 그런데 막상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알래스카 LNG는요. 한국, 일본한테 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LNG니까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LNG를 한국, 일본이 사게 만들려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이 사업 초창기부터 한국, 일본의 자본이 참여해서 장기 구매 약정을 맺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는 상당히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많은 그 선배 세대들이 노력해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안보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